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그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이런 몸을 만들어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요소들하고 내 몸하고 같아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몸이라고요. 이게 전부 다 우주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닌 것이 없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라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오늘 뭐 이렇게 질문 주셨던 어떤 성격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까지, 그리고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괴로움이라든지 어려움이나 힘듦 같은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한 끈이라는 거죠.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다 끄집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끌어 모으면 결국엔 하나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이 빅뱅이 일어나는데 빅뱅이 빵 하고 부딪혀서 쫙 퍼지면서 강한 열에 의해 갖고 이 우주가 퍼지기 시작을 해서 300 몇십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 지금 과학의 시대니까 과학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빅뱅이 일어나서 이 빅뱅의 강한 열에 의해서 원자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성이 돼요. 이 원자들이 우연하게 결합하고 뭉치고 결합하고 뭉치면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들이 또 깨지고 붙었다 하다가 45억 년 전쯤에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지고, 45억 년에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진 상태 내에서 또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물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가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거든요. 우연처럼. 근데 이 인간의 몸이 만들어진 게 그냥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우리 지금 현재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가 한 7만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10,000년 전부터 갑자기 이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정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1만 년의 역사라고 보통 잡아요. 사피엔스의 역사를. 그러면 이 사피엔스, 우리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인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장황스러운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괴로움, 내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본질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간으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또 내가 성장해서 누군가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대를 이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것들이, 거기에 내가 중간에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단 말이죠. 이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지금 다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문제들은 다 끌어안고 있지, 문제를 끌어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들의 삶이 어떤 건지라는 큰 그림을 내가 보지 못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맞물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 사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황스러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좀 엉뚱해 보이겠지만. 그러면 인간이 어쨌든 간에 특이한 존재인 건 맞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인간이 다 주도를 하거든요. 인간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영혼.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정신, 뭐 그걸 정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영혼이라고 불러도 좋고 하는 이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개, 고양이가 말을 하진 않잖아요. 개, 고양이가 글을 쓰지도 않고 개, 고양이가 지식을 발전시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물질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만. 그러니까 이 몸을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몸은 그냥 원자들의 결합이에요.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인간은 물질이 아닌 것들을 만지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삶은. 지식, 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물질이던가요? 우리의 감정이 물질인가요?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이 아닌 것이 결합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이 우주 안에 가장 유일무이하다고 할 만한 존재들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내 육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는 몸이 아니라 뇌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르면 그게 영혼인 거고, 그리고 현대 과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걸 정신이라고 부르는 부분인 거죠. 이 정신이 나를 컨트롤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치면, 종교적인 얘기로, 기독교적인 얘기로 하나님이라고 치면, 이 육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안에 내 영혼이라고 하는, 내 정신이라고 하는 게 깃들어 있어서 이것이 내 육신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비물질이라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나예요. 육신은 내가 아니고, 왜냐하면 죽으면 흩어지고 없어지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천당, 천국을 갈 수 있고 지옥을 가든지 하고, 어쨌든 간에 인류 역사가 1만 년 역사 동안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지식을 다 통합을 해보면 어쨌든 영혼이란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가고 있고, 그 영혼들의 세계가 또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얘기들을 해요. 현대 과학시대가 만들어진 건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과학은 불과 1만 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200년밖에 안 된 스토리고, 이 200년밖에 안 된 스토리가 워낙 강력하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는 있죠. 근데 인간의 삶을 구제해주진 못해요. 여전히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지만 의학이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정도는 5%에서 10%예요. 아직 그 선을 넘지 못했어요.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 해부학적인 부분, 분자 구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물로 대체 생체 실험을 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걸려서 인간을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모든 것들은 죽어있는 것들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인간의 몸에 적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많은 병들이 지금은 정복이 되긴 했죠. 사실 인간이 가장 많이 죽었던 거는 전염병이었거든요. 천연두 같은. 근데 그런 전염병을 지금 현대의학은 극복을 해냈으니까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있었다는 건 맞는데,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현대 과학도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도 사실은 인간을 불행해서 구제한 적이 없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것들도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방식과는 저는 다른 방식의 이해 방식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화가 일어날 거고 조금은 좀 더 삶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다고 봅시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정보들을 흡수해요. 이 정보들은 물질이 아니죠. 비물질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이 아이가 뭘 보고 자라냐면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라요. 이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도 부모가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배우고요. 계속 끊임없이 텅 비어있는 이 아이의 계속 뭔가 정보가 비물질적인 뭔가가 들어와요.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이 아이는 그걸 받아들여요. 현대 뇌과학에서 증명된 바로는 가장 최첨단의 의학에서 증명된 바로는 사람의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 없어요. 그걸 담당하는 부위는 있는데 그래서 그거가 고장이 나게 되면 내가 기억력의 어느 부분이 상실되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 연관된 부위는 있는데 기억을 담아두는 공간은 없어요. 재미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신이 존재하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냅시스라고 하는 그게 뇌세포와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전기 화학적인 신호들만 왔다 갔다 주고받을 뿐이지 저장이 되는 공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갈까 했을 때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론만 배제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자면 영혼이라는 거죠. 내 몸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이 영혼으로 비물질, 왜냐하면 물질에 담을 수가 없어요. 비물질은. 이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것들을.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은 여기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에는 비물질의 요소들이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가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뇌를 통해서 내 영혼으로 들어가고 내 영혼에 계속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의 상태로 왔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뭐라고 그게 말이라고도 인식 못하는 상태 내에서 계속 끊임없이 듣죠. 그리고 그걸 흉내내죠. 그러면서 말을 배워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컵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걸 뭐라고 부르는구나, 책상이라고 부르는구나, 아 이걸 그렇게 불러? 라고 하나하나씩 주워 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영혼이 성장을 해요. 자꾸 알아가는 것이 많아지고. 근데 재미난 건 이 인간이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자꾸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인간들이 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이가 들으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내가 살아왔던 걸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수만 년을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집단 최면에 걸려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하나의 집단 최면에, 그 집단 최면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커졌죠. 그건 분명해요. 만약에 하나의 스토리를 공유하지 않으면 인간은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영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진 지식도 만들어질 수 없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서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스토리란 말이죠.
이 스토리를 서로가 공유하지 않으면 서로가 대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버리기 때문에 뭔가가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 집단 스토리 때문에 지금의 이 거대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목적성을 모르고. 그러면 내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맞아요. 그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근데 내 영혼을 부모님이 주셨을까요?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그럼 내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은 어떠어떠하다라는 스토리. 이거는 수만 년을 내려오면서 그냥 스토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질 않아요. 옛날 방식으로는 어떠냐면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살았단 말이죠. 내가 장성하면. 근데 지금 부모님 모시고 사나요? 그 스토리가 깨져버렸어요, 이미. 왜? 사회가 너무 커졌고 너무 복잡해졌고 다양해졌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인간들이 만들어냈는데 관념은, 우리들의 관념은 옛날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부모 자식의 스토리 라인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회는 다변화돼 버렸고, 이 다변화된 사회에 맞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정립도 안 돼 버렸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 정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조차도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같이 있으면서 괴로워요.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식은 거의 왼수에 가깝죠. 내가 부모님한테 왼수였던 것처럼. 이게 스토리가 왜 그렇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집단 체면에 걸려버린 이 스토리 라인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나만 거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이상한 소리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거기에다 의문을 제기 안 하는데, 재미난 건 지금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20세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들, 그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스토리에 문제점이 별로 없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님이랑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풍경들이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스토리 라인이었고, 근데 그렇게 사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고 문제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갖고 있었던 이 우리가 집단 체면처럼 믿고 있는 이 스토리 라인에 문제가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21세기예요. 21세기가 되면서부터 우리의 스토리 라인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부모 자식 사이가 과거같이 돌아가질 않고 작동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믿고 갔다간 분명히 뒤통수 맞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조금 들리기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암세포라는 게 뭔가 변이가 하나 생기면 이게 처음에는 작단 말이죠.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번져요. 주변을 잠식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암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죠. 근데 이 원리가 똑같이 사회에도 적용이 돼요. 사회에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작은 문제들이 처음에는 문제되면 안 돼요. 크게 통제가 되니까. 근데 이 작은 통제들이 안 되는 것들이 주변을 잠식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잠식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21세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구라는 어떤 이 지구의 상태로 하나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블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동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80년대만 하더라도 이사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신도시들이 막 생겨나지도 않았었던 시절이고, 시외버스라는 게 있었고, 자가용이라는 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이동을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블럭이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90년대 들어가고 2000년대 21세기가 되면서 이사가 너무 편해요. 내가 원하는데 어디든 가서 살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곳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가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리고 자가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부산 가서 점심 먹고 바다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갖고 쉴 수 있는, 이 전국이 일일 생활을 가능한 상태로 변해버렸다니, 이게 당연해진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변하는 세계를 그냥 후루룩 지나왔기 때문에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로 자꾸 통합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블럭으로 지방 문화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세계적으로도 지역 문화들이 존재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지고, 거기다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손바닥 안에서 전 세계에 돌아가는 내용을 다 봐요.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경험해 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세상이,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히스토리, 우리의 스토리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는 그 스토리에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해졌고 너무 복잡해져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상대들이 하는 행동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시대가 21세기예요. 지금 과도기. 이게 너무 거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조금 멍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직장 야유회잖아요. 직장 야유회인데, 이 직장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거대한 스토리를 꺼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는 보통 가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내 가정, 내 집, 내 핏줄, 요거를 내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내 바운더리를 운영하는데 연료가 어디서 올까요? 내 바운더리, 내 가정을 운영하는 이 연료가 어디서 오냐면 직장이라는 곳에서 오거든요. 그죠? 회사에서 월급 받아갖고 내 가정을 꾸려가니까. 근데 이 직장이라는 곳이 거의 내 삶의 주를 이루는 곳이거든요. 내 삶의 주를 이뤄요. 근데 이 직장이라는 곳이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로 본단 말이에요. 대표님 저기 계시지만 대표님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 구조가. 근데 이 사회가 발전하는 구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지식을 갖고 배운 사람들은 양반들이었죠, 주로. 일반 사람들은 배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경제적인 주도권이라든지 어떤 많은 힘을 가지죠.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배우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다 비슷해졌어요. 근데 과연 비슷할까? 과연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움직였다면 지금은 다 똑같이 배웠는데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단 말이죠. 뭐죠 이게? 그러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잡스 같은 경우엔 회사를 차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던 적이 없어요. 이건 잡스가 스스로 본인이 한 얘기니까. 자기는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이게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세상에 필요한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컴퓨터를 만들어냈고, 그 애플 컴퓨터가 전 세계를 휘둘렀고, 페이스북 똑같아요. 페이스북을 만들 때 내가 돈을 벌겠다고 페이스북을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세상에 필요로 했어요.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니까 이게 내가 꺼내놓으면 세상에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세상에 꺼내놨고, 대학 커뮤니티에 그걸 돌려놨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게 어마무지한 회사가 됐죠. 구글도 결국엔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결국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도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비슷한데 마인드가 다른 거죠. 우리들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러니까 큰 생각을 갖고 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주도를 해서 이끌고 가고, 같은 지식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인드는 내 거, 내 가족, 이런 작은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흐름 자체가 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장에서 가장 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누굴까요? 결국엔 대표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회사라는 것들을 만들고, 우리를 불러들여서 나와 같이 동참해서 갈 사람들을 모여라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회사인 거죠. 그리고 나는 이 회사라는 보호근을 아래에서 내 것을 경영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작은 단위인 내 가정을 경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라는 곳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의 울타리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라는 곳을 내가 돈을 받고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거 하는 이런 공간으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굴러가는 원리들을 찬찬히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약한 사람, 조금 질량이 작은 사람, 마인드가 작은 사람은 큰 울타리가 필요로 한 거고, 그 울타리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내 삶을 갖다가, 인생을 갖다가 운영하고 경영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계 질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내 마인드에 따라서.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해갖고 자기가 회사를 만들고 자기의 성을 또 만들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좋아 라면서 거기에서 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이 세상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원리들이 결국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의 어떤 작동에 의해 갖고 이 빨아들인 에너지가 큰 사람들이 앞에 서서 가고, 빨아들인 에너지가 작은 사람은 거기에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하나의 가설이에요.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저의 가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놓고 볼 때,
가족의 바운다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것만 가족이냐, 내 가정만 가족이냐, 아니면 이 가족이 더 확장될 수 있느냐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스토리로서는 내 혈연 관계에 있는 관계들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21세기에 와서 이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은 1인 가구라고 하는 게 41%가 넘어섰다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가 자기가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가족이 분열되기도 하지만 이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내 마인드가 나만 아니까. 우리는, 제가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볼게요. 21세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냐면, 예전에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고 내가 살았어요. 이게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내가 농사를 져서 그 농사진 걸 내가 걷어서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고 살았죠. 근데 사회가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집단체제로 바뀌면서 내가 만들어서 먹고 살지 않아요. 이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지금 21세기는 내가 혼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라는 개념으로 살면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사회라는 틀 안에서 협동체제를 통해 갖고 내가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줘서 살아요. 이게 21세기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의 관념 속이 얼마나 무섭게 잘못 박혀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드냐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 발전을 해서 계속 성장해 오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지구촌이 하나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미국 회사의 제품을 중국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생산해 갖고 우리가 써요. 걔네들이 안 해주면 우린 이거 못 써요. 내가 누리는 혜택은 내가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것도 만들었고요. 이 풍경도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즐길 수 있어지거든요. 내가 대단하게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무수히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은 한 개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가족이 과연 누굴까요? 나와 혈연관계를 가진 것만이 내 가족일까요? 내 혈연가족만 갖고 내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세상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가족관계는, 협력의 관계는 지구적인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코로나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딱 터진 순간 지구가 멈춰버렸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딱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 물가가 다 올라요. 스리랑카는 디폴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나비 효과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나비가 풀럭거린 게 미국에 가서 태풍을 일으킨다는 그 말이 진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가족은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요게 내 가족이 아니고 저기 멀리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만져봤을 때 거기가 안전했으면 우리나라 주식 안 망했어요. 진짜로 거기가 안전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 안 망했고 우리 영끌이 했던 그 부동산 안 망했다니까.
걔네들을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져 갖고 우리가 고통을 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의 생각 마인드가 너무 작게 쳐다보고 있고 내 눈앞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가 너무 작가서 이게 안 보여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저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자꾸 키워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렵지 않으려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진화 발전했어요. 차곡차곡 이렇게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 20세기 생각과 버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정보와 마인드도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21세기를 살아내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는 20세기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20세기 거예요. 21세기 거 한 개도 없어요. 미친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하는 얘기가 21세기 버전인데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통용되지가 않아요. 왜? 미친놈 떠드는 소리처럼 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서 저는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넘어갈 때 시대정신이 나와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넘어갈 때 시대정신이라는 게 나와서 그 시대정신 갖고 한 세기가 흘러가요. 이게 19세기에서 20세기에 넘어올 때 뭐가 나왔냐면 자본주의가 나왔잖아요. 자본주의가 이제 팽창이 되면서 이 자본주의를 갖고 이 자본을 갖고 어떻게 가지고 놀까 하고 나온 사상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였단 말이죠. 이게 숙성이 됐고 성장을 해갖고 결국 꽝 하고 부딪힌 게 세계대전이에요. 그래놓고 이 세계대전이 1, 2차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디 와서 마무리를 줬냐면 대한민국 한반도에 와갖고 양진영이 딱 부딪혀갖고 전쟁을 벌여놓고 딱 여기서 스톱 하고 멈춰놓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요. 지금 한반도의 모습은 20세기 버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21세기가 됐으면 풀리고 다른 버전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여기다 딱 묶어놓고서는 공산민주로 해놓고서는 여기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로 묶여갖고 우리 마인드가 여기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에서 21세기 버전의 어떤 아젠다가 나왔어야 되는데 문제는 안 나와버린 거죠. 우리가 밀레니엄을 맞이했는데도 선진국에서조차도 이 답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을 하면서 21세기로 넘을 때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자본주의가 세계를 잠식하면서 자본주의로 이 세상이 다 해피엔딩으로 무한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자본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세계 무역을 하고 막 다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세상에 굶어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아직도 하루에 2만 명 가까이가 죽어가고 있고요.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자본주의는 해답을 못 내놓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부 다 이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악다구니가 올라오기 직전까지 가고 있죠. 이 상태로 10년이 가면 아마 대량의 어떤 국가 전복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벌어질 거예요. 더 못 견디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우리 마인드가 지금 21세기 버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이런 얘기는 좀 그만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잖아요. 이제 딱 보니까 성격, 내 성격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건강 문제를 어떻게 만졌으면 좋겠냐, 부모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설명이 없으면 제가 하는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좀 황당하지만 큰 얘기를 좀 끄집어냈고요. 성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 성격이 최고 좋은 성격이에요. 이렇게 생긴 내 요거에 그리고 내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는 내 성격이 최고 좋은 성격이에요. 안 좋은 성격이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어요. 왜?
예전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팀 플레이를 하거든요. 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진 애가 필요하고 저런 성격을 가진 애가 필요하고 저런 성격을 가진 애가 필요로 해요. 만약에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사회가 스톱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MBTI는 별로 이렇게 잘 안 쳐주는 편인데, 저는 사상체질로, 의학 한의사다 보니까 사상체질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소민이 있어요. 소민은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함으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소양인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덜렁이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발전을 하고 뭔가 앞으로 나가려면 덜렁이가 자꾸 뭔가 일을 벌려줘야 돼요. 자꾸 일을 벌려줘야지만 뭔가가 만들어지고 나갈 수 있죠. 근데 소민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용두사미로 끝나요. 벌려만 놓고 뒷수습이 안 돼요. 그럼 소민이 뒤에서 받쳐줘야지만 팀플레이가 돼서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소심한 성격, 선택적 장애 가진 사람들, 이게 소민들이거든. 근데 소민이 없으면 이 세상은 스톱돼. 왜? 생산품이 한 개도 만들어지지 않아. 완성품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 꼼꼼하고 이 세심한 성격, 그래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 지랄 맞은 성격 때문에 세상에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지거든요. 소양인 애들한테 맡겨놓으면요, 다 부서지거나 아니면 디테일이 뭔가가 빠져가 부품 하나 빠지고 뭐 하여튼 뭘 흘려놔도 흘려놨다고. 제가 여성분들 성격 체질 분류할 때 딱 두 분류, 소양인 소음인을 어떻게 분류를 시켜드리냐면, 집안에 설거지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설거지할 때 음식을 정말 화끈하게 확 잘 만드는 사람이 소양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설거지가 산이에요. 이건 100% 소양인이에요. 소음인은 그 꼬라지 보면 속에서 천불납니다. 정리를 해가면서 음식을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소음인은 칼로 잰 듯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못 견뎌요. 아우, 막 저거 보면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소양인이랑 소음이랑 성격이 완전히 상극이에요. 근데 소양인이랑 소음이는 한 팀이에요. 둘이 붙어야지만 살아요. 재미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격은 나한테 정말 가장 맞는 성격을 주신 거예요. 이건 기프트예요. 이건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큰일 나요. 나는 내가 내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내 소심한 성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짝을 잘 만나면 돼요. 내 소심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가면 돼요. 근데 얘랑 나랑 안 맞잖아. 왜 안 맞냐? 내가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안 맞거든.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속에서 훅 받치는 거거든. 그러면 체질 공부를 조금만 하면, 그리고 MBTI를 갖다가 조금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저러는지가 보여. 쟤는 저렇게밖에 안 돼. 쟤한테 다른 무리한 걸 요구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요구하는 순간 쟤는 죽어가요. 쟤는 저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쟤를 알면 잘 쓰면 되잖아. 똥구녕 살살 긁어줘 가면서 아이고 잘한다고 하면서 박수 쳐줘 가면서 그걸 벌리게 해주고, 그건 내가 뒤에서 내가 할 수 있잖아. 제가 못하는 건 내가 도와주면 한 팀이 되잖아요. 그럼 같이 잘 살 수 있잖아요. 왜 혼자 다 하려고 그래? 내가 왜 위에 쓰려고 그러냐고. 동등하게 같이 옆에 서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주면 되는 건데. 마인드의 변화거든. MBTI는 성격 테스트는 내 성격 알아서 아무 소용없어요. 내 성격은 암만 알아봤자 고쳐지지 않아요. MBTI는 너의 성격을 아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보는 게 훨씬 더 이로와요.
전부 다 MBTI 갖고 자기 성격 파악하고 있잖아. 네 성격은 네가 제일 잘 알아. 그거 없어도 잘 안다는 거죠. 그거 파악해서 뭐 했을 거냐는 거죠.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아, 제가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알아가는 데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죠. 성격은 이런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잘 쓰세요. 대신 성정이라는 게 이게 좀 거칠어요. 자꾸 내가 태어난 게 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거칠어요. 이걸 어떻게 잘 다듬어서 좀 우아하게 쓰느냐죠. 내 기질을.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있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참 욱하는 이런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조금 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어떤 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화가 나는 게 사라져요. 대부분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몰라서 화가 나요. 제가 왜 저러는 행동을 하는지. 그죠? 제가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되면 화가 덜 나요. 에휴, 그래, 네가 그렇지, 뭐, 그렇게밖에 더 하겠냐. 아유, 알았다, 예. 이러고 지나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려낼 수는 있어요, 성격은. 내가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몰라서 안 다스려지는 것 뿐이지, 알면 다스려지니까, 요걸 조금만 다스려내면, 내 성격은 내가 잘 쓰면 가장 최고의 선물이니까, 성격은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자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다 해결되니까. 여기다가 내가 소심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릴게요. 사람이 소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할 말 다 해요. 무덤에 가서 귀신들을 불러 모아 놓으면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은 정말 없어요. 벙어리도 말을 해요. 재미난 거예요. 무당들, 진짜 현직 무당들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보면 걔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영혼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얘기를 나눠보면 벙어리였던 애도 말을 해요. 할 말 다 해요. 의사표현. 벙어리도 의사표현을 하니까 살 수 있었잖아요. 의사표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말 못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심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내가 조금만 이렇게 지식이 좀 자꾸 차고 정보들이 차잖아요. 그러면 만져낼 수 있어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들, 꼭 필요한 말들은 반드시 할 수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성격 때문에 내가 소심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격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뭔가 그거를 만져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 정보와 지식이 차면 그걸 만져낼 수 있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어지고 충분히 다뤄낼 수 있어요. 이건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고, 자녀 문제 갖고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말을 하면 좀 잘 이해가 되실 건데,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묶여서 아무것도 풀려나가질 않아요. 더군다나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속에서는 자식을 보고 바라보는 방식이 좀 변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내가 자식을 가르치진 않아요. 사회가 가르쳐요. 사회가 자식을 가르쳐요. 학교에 보내는 것도 사회고, 이 세상이 모든 지식과 정보를 줘서 자식을 길러주지 내가 기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냐? 사회 자식이에요. 사회에 맡겨야 돼요. 내가 감싸고 도는 순간 자식은 멀어지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점점 멀어지죠. 그 자식이랑은 그냥 친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21세가 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면 내 의무는 끝나요. 거기서 선을 넘어가는 순간 점점 망해요. 자식이 망하고 내가 망해요. 그럼 자식은 얼만큼 도와줘야 되냐? 돌봐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만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서 조금 어정어정 걸으면 바로 지하라서 살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보호해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인간만 정말 너무 오랜 기간 보호를 해줘야 되죠. 이게 20대예요. 20대 중반, 뭐 길게 가면 20대 중반 정도, 대학 나오는 정도 나이까지가 우리 부모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기간이겠죠.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간섭을 해서 스텝이 엉켜요. 저도 아이를 기르지만 애들 엄마랑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애들이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 저는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애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기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애들 엄마는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가 바보가 된다는 바보상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텔레비전 보고 살았는데 바보냐고요, 제가. 전혀 바보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애들 엄마는 마치 자기 부모님한테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이게 애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세상을 보냐면 얘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거 기반 위에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걸 못한 상태에서 걔네들이 그 사회에 접근하게 되면 걔네들은 바보 등신이 돼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걔네들한테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걸 매달릴 수밖에 없죠. 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걸 하고 있는데 그걸 부모들이 막는단 말이에요. 왜? 내 지식으로. 내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내가 가르친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회가 이미 그런 세상이에요. 왜? 내가 이 세상을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죠. 지금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옛날에 생각했었나요? 아니요, 상상도 못했죠.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로봇 태권도 보고 자랐지만 그게 이런 세상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상상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간섭하는 순간 그 아이들의 인생은 망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한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들이 너무 무식하고 바빴기 때문에 차마 자식을 돌볼 수 없는 세상이어갖고 방치해 주신 덕분에 정말 잘 자랐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뒷바라지 안 해줘갖고서는 내가 좀 이렇게 허접하게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요, 그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간섭을 안 해준 덕분에 이 세상에 적응을 잘했지 말입니다. 아이들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인생도 간섭하지 마세요. 내 것만 잘하면 그냥 저절로 다 알아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회가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사회를 건강하고 좋은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거기에 노력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건강해질 거고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점점 밝아질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면 아이는 망하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하면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점점 좋아질 테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예요. 아이들 인생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잘못 보고. 은둔형 외톨이 정말 심각해요.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옛날에 어떤 도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래 예언처럼 얘기를 들은 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무기를 싸갖고서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핵무기로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는 세상이 온다. 3차 대전은 내가 나를 죽이는 세상이 와갖고 내가 나를 죽여서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 아이를 잘 기르면 뭐해요?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없는데. 지금 몇 가지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위기를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환경 문제예요. 이게 35년도가 되면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요. 원래는 2050년이 데드라인이었는데 이 주기가 확실히 엄청나게 땡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세계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35년 정도로 봐요. 불과 이제 10년 조금 더 남은 거죠. 두 번째가 지금 노인 문제예요. 부모님들. 이거 주기가 엄청 빨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태리 일본에서 지금 초고령 사회가 접어든 게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노인 문제 해결을 못했죠. 그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게 10년쯤 전에 명경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가 곧 닥쳐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해결 못하고 있단 말이죠. 노인들 문제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곧 벌어져요. 우리들 삶이 무너진 상황이 곧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자식들 문제. 이게 은둔형 외톨이. 지금 1인 가구가 41%라니까. 얘네들이 소리 없이 죽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없으면, 터전이 없으면 아무리 내 자식 잘 길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참 이걸 쳐다보지를 않고 있죠. 참 가슴이 아파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늘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네 새끼 쳐다보지 말고 세상 봐라. 세상을 봐야지만 네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문제는 일단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 내려놓는 게 건강해요.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요. 자립심도 생기고 세상이 그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좋을 거예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왜? 이게 있잖아요. 우리 손에는 요술방망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다 일로 들어오고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얘가 다 줘요. 부모가 안 줘요. 얘가 다 알아서 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식 문제는 내려놓으셔도 돼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데는 모든 병은 생활습관병이에요. 생활습관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이 질병을 만들어요. 암도 그렇고 뭐 당뇨, 고혈압 전부 다 내 생각이 만들어요. 내 생각이 내 습관을 만드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식정보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지식정보가 부족하면 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정보가 편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면 병이 생긴다는 건 알지만 생각, 정보에 편식을 하게 되면 영혼의 병이 든다는 건 모르는 거죠. 21세기의 병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영혼의 병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 편중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 것만 아는 방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건강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큰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 스토리가 이거랑 맞물려져서 건강하기 위해선 지금 21세기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 마인드 질량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 설명이 딱 들어가는 순간 건강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변화가 처음엔 작은 것 같지만 점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몸이
생각하는 게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하는 게 변화가 일어나면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습관의 변화는 결국엔 내 몸의 변화를 일으켜내요. 그렇게 해서 내 건강이 나빠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의 원리로 돌아갈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얘기가 만약에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노인 문제랑 맞물려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봉양을 하고 그걸 갖다가 막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어려운 원리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세상을 만져내는 걸 힘겨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려주고 얘기를 나눠주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 노인들이 영혼이 질량이 커지고 이렇게 마인드가 좀 달라지면서 자신들이 할 일들이 그냥 아이고 난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해서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스로 건강해지고 노년이 불행해지지 않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에 보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노인들 문제 갖고 고민하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패러다임이 돈을 벌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마인드를 어떻게 나눠서 변화를 일으키냐 갖고 돈 갖고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돈은 그냥 저절로 잘 알아서 움직여서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의 원리가 부모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우리 성격 문제도 그렇고 다 모든 원리가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내 마인드의 변화를 좀 일으켜야지만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고, 오늘 이 회사라는 곳이 저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바라보거든요. 이 지구가 저한테는 하나고 이 인류가 저한테는 한 형제인 것처럼 사실은 이 작은 집단이지만 내 삶의 주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내 집에 있는 내 가족들보다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나를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과 재밌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뭔가 화학적인 케미가 일어나서 우리 삶이 재밌어진다면 이 연쇄작용이 가정에도 미친다고요. 내 가정이 편안해져요. 원래는 가정에서 편안해져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확장돼야 되는데 요즘엔 이게 좀 너무 내 편들이 남의 편이 돼버려갖고 힘드니까 여기한테는 내가 너무 실수를 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여기는 조금 냅두고 여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다듬어져서 서로 예의 갖추면서 하지만 그래도 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족 공동체에서 좀 더 원활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만 만들어진다면,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같이 온 친구가 있잖아요. 저 친구랑 저랑은 피가 안 섞인 친구인데 제가 동생을 삼았어요. 그리고 가족을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의 노년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내가 만들어낸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 노년을 결정 질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내 주변에 놓고 만들어 가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 거고, 이 미래가 결국엔 나의 모든 인생을 말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아니에요. 사실 부부도 사실 그렇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만나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꼭 부부만 가족인가요? 사실 부부 가족 맞아요. 남의 편이란 뜻이라고 요즘은 그런다는데, 부부가 아니라 더 원수에 가깝지 않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으로 바라보면 남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21세기는
내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팀플레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인간은 상생만 하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마인드가 좁은 마인드로 살아서 안 보여서 그게 안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